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얘기하는 흔적의 역사 143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지난주에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챙겨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나고 나갖고 이게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갖고 그 광해군이 인조의 이복형이라 그랬는데 착각이 갔던 것 같습니다. 광해군은 이 인조하고 형 동생이 아니라 삼촌 조카라고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겠죠. 예. 그것도 헷갈리네. 지금 그것도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그 관계가 굉장히 좀 그 헷갈려 갖고 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를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팩트는 아무리 역사적인 이야기라도 맥락은 중요하다 그러지만 그래도 팩트는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11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참 천인공노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110년 전이라고 하셨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1907년쯤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907년 3월 7일인데 네. 그 대한매일신보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왜 그 뭐 포털 사이트 이런 데 보면은 왜 단독 이래 갖고 뭐 하잖아요. 네. 그죠? 네. 예, 그때 되면 이제 굉장히 특정 기사다. 단독 기사다 할 수 있는 걸 보도를 했어요. 이게 1907년에 이 대한매일신보가 한 특종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신문도 좀 유명하잖아요. 뭐 영국인 베셀이라는 인물이 발행 편집을 하고 또 독립운동가인 양기탁이 총무로 해서 낸 신문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그 영국인이기 때문에 베셀이 치해법권을 이용해서 이제 발행한 대표적인 민족지라고 이제 또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특종 내용이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일본 정부의 특사인 다나카 자작, 이 국내 대신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장관이거든요. 네. 그 이 흉계로 무기를 가진 일본인들이 경천사 탑을 급습해서 탑을 해체해서 실어 날랐다, 일본으로 실어갔다라고 한다라는 기사예요. 그 기사를 보면 일본 특사가 경천사 탑을 헐어서 뜯어갔다는 내용인데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1907년 1월에 아까 얘기했던 다나카, 우리가 뭐 얘기하면 나카무라니 뭐 다나카니 해갖고 네, 일본 사람 하면은 뭐 다나카가 성이죠. 뭐 나카라무라 같다고 스즈키 같다 그러는데 전형적인 그 일본 사람의 성이죠. 네. 다나카 미스야키라고 하는데요. 전중광현이라고 하죠. 우리 저희 말로는 그 당시에 그 일본의 국내 대신인데 이 개성 인근에 서 있었던 경천사 10층 석탑을 무단으로 해체해서 일본으로 반출했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예. 이 경천사 이 10층 석탑 자체도 엄청 유명한 탑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게 저기 대리석탑인데 높이만 한 13m 되는 탑이고 구조가 아주 섬세해 갖고 어떻게 보면 되게 걸작이거든요. 그 석조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뭐 해체를 했다는 거니까 얼마나 참 그러니까 무단 반출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 남의 나라를 방문해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재를 강탈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실 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그런 얘기인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가 이제 3월 7일 날 일보를 시작해갖고 한 6월까지 3개월 동안에 하여튼 끈질기게 이 야만적인 약탈 행위를 연속 보도하는데 지금으로 따져도 굉장히 이 참 집중 보도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따져도 대단한 그렇죠. 뭐 이 기자 정신이라고 볼 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글쎄요, 그만한 이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진짜 그 아주 타고난 저희 기자 정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네요. 예. 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여론화가 되니까 일본인 사회에서 이제 손가락질 받고 결국 이제 국제적인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11년 9개월 만에 참 지리한 뭐 시간이었죠. 네. 1918년 11월 15일 날 이제 반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 뜯어간 그대로 포장도 풀지 않은 채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대한매일신보, 그다음에 뭐 일본 신문들, 그다음에 영자지, 뭐 프랑스 신문까지 이제 뭐 거기에 실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갖고 경천사 10층 석탑 약탈 사건의 전모를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정리해 주신 내용만 봐도 이 경천사 탑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또 귀구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탑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일단 위치상으로는 개성 부근에 있었다고 했죠. 예, 개성에서 서남쪽으로 약 50m 떨어진 부소산 기슭이라 그러는데 옛 절터에는 특이한 탑 하나가 서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경천탑 10층 석탑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세워진 연도는 언제쯤인가요? 그 이 탑의 그 1층 옥계석 밑에 보면은 탑의 조성 경위 그다음 연대를 알려주는 그런 발원문이 이게 새겨져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 이제 탑의 제작 연대는 1348년이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1348년이면 이제 고려 원나라 간석기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발원문을 보면은 탑을 조성한 주체가 누구냐면 강융과 고용보였다. 두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라는 그 이 지리지를 보면 경천사 탑의 내력을 기록한 거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강융 고용보 둘 외에도 그 명단에 원나라 승상 탈탈 뭐 이런 사람도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탑을 세운 사람들인데 강용, 고용보, 탈탈 뭐 이런 인물이 언급이 되는데요. 네. 어떤 인물들인가요? 이 강용, 고용보는 이 고려인들인데요. 예. 이게 둘 다 이제 원나라 황실을 등에 업고 한창 권세를 부렸던 사람들이고요. 강용이라는 사람은 원래 신분이 미천했다 그럽니다. 진주 관노의 손자였다는 건데 이 강용의 딸이 원나라 승상 아까 얘기했던 탈탈의 첩이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약 권세를 얻는데 이 신분이 미천한 것 때문에 하여튼 되게 손가락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용보라는 사람도 이 고려 출신인데 역시 원나라 황관이 됐는데 이 고용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기황후 알죠 우리. 예. 14살 때 공료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원나라 황제의 제2황후가 된 사람이거든요. 네. 그 기황후의 후원을 입어서 하여튼 고려 왕실을 쥐고 흔든 그런 아주 대단한 권력가였다는 거죠. 네, 이 경천사 탑에 세운 사람들과 기양후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일단 기양후라는 인물도 되게 사연이 기구한 인물이잖아요. 예,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료로 끌려가신 분인데 그 어쨌든 이 경천사 탑 자체가 고려 왕실이 아니라 그 얘기했던 그 원나라 황실을 위해서만 조성되었다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황제 폐하와 황후 그다음에 황태자를 위해 조성한 탑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황제는 원나라 황제인 순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황후는 지금 얘기했던 그 기황후 그다음 황태자는 두 사람이 난 그 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아요로 실이 달아 뭐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 원나라 황실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탑을 그 공사하는데 원나라 기술자들도 이제 대거 동원이 됐다 그래서 그 탑의 형식을 보면은 당시에 그 크게 유행했던 라마교 형식을 뭐 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라마교 형식이라는 게 어떤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기단부가 이제 3층이어서 흔히 우리가 13층 탑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단부인지 진짜 탑의 뭐 층인지 그걸 잘 헷갈려요. 그래서 네. 어느 저 자료에도 보면 13층 탑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기단부라는 게 이제 이 뭐 기초잖아요. 네. 그래서 3층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단부하고 3층하고 그 탑의 진짜 몸신 신부 거기가 이제 3층 거기까지는 그 아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6층 정도가 아자형, 그러니까 아시아 할 때 그 아자형이어서 예. 이게 이제 결국 라마교 형식이다 이렇게 보고 예. 그런 기단부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동물상이라든지 손오공이 등장하는 서유기의 내용, 그다음에 꽃, 뭐 나한상 이런 게 이제 이 조각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4층까지 또 그 무슨 뭐 불해도라든가 호법신이라든가 열애상이라든가 이런 불교의 어떤 그런 인물상이나 이런 거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갖고 이 신증 동국 여지승남을 보면 인물이 살아있는 듯 형용이 또렷하고 정교하게 만든 것이 천하에 둘도 없다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 탑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일단 겉모습만 봐도 훌륭한 기품이 느껴지는데요. 이 경천사 탑을 가리켜서 야곡탑이라고 또 했다는데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탑을 갖다가 탑의 그 재질을 보면 대리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옥 같기도 하고 옥이 아니고 돌 같으면서도 돌이 아니다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고 부드러운 듯하면서도 단단한 이 돌, 연한 푸른색을 띄었다. 그다음에 탑을 갈아 먹으면 만병을 다스린다라는 믿음이 퍼져서 숭배 대상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었다. 이렇게 숭배 대상이 됐다는 거죠. 네.
일단 아까 다나카라는 일본의 그 장관이 이 탑에 눈독을 들이고 그 이제 약탈해 갔다라는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개성에 있는 이 탑을 어떻게 일본에서 알게 됐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예, 사실은 그 1900년도 초까지 경천사 절터에는 탑만 덩그러니 있고 건물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그러면 이를테면 폐사지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1902년에 일본 정부가 그 당시 세키노 다다시라고 있어요. 그 미술사학자인데 그 사람을 이제 그 조선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1902년 7월 5일부터 62일간 조선 전역을 돌면서 이제 문화재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갖고 1904년에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것이 이제 그 논문을 발표하면서 조선 건축조사 보고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조선 고적 도보라는 그런 그림과 또 이 보고서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이 다나카 장관이 이 논문을 본 거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짙은 거죠. 뭐 그랬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원래 그 네. 다나카가 장관으로 있었던 국내성 이 이제 그 일본 황실 관련 사물을 보는 데거든요. 예. 그 당시에 또 그 도쿄 제실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국내성 관할이었기 때문에 그 이 다나카가 세키노의 보고서를 또 논문을 또 관심 있게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여기서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이 일본은 왜 조선의 문화재를 또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를 한 걸까요? 그 원래 그 이 제국주의자들의 수법이 그런 거거든요. 식민지로 찍었던 곳은 문화재 조사나 뭐 이런 민속 조사, 인류학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식민 통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세키노뿐만 아니라 인류학자인 도리 류조라는 사람을 파견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의 전통 민속학을 샅샅이 또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한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정면, 측면 그런 인물 사진까지 다 이렇게 찍어놓거든요. 그 사진이 지금 이제 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는데 한 3만 8천 장 정도나 찍어놨습니다. 그 가운데를 보면은 남녀 신체 측정 사진까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모골이 송연한 건데 그 나치가 보통 보면은 골상학을 연구를 해갖고 유태인들이 뭐 보면은 더러운 피가 흐르는 뭐 종족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고 멸종을 시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을 참 떠올리면 굉장히 모골이 송연할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런 작업을 거쳐서 나온 논문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다나카라는 사람이 보고 경천사탑을 또 보게 됐을 텐데 그걸 이제 눈독을 들인 거라고 이제 좀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신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나카가 경천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선시대 때 경천사를 본떠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 만든 탑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원각사 네. 10층 탑입니다. 거의 똑같거든요. 그 쌍둥이 같은 그런 건데 네. 그 나중에 일본 신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예부터 조선에 유명한 탑이 둘이 있었다. 하나는 서울 종로의 원각사 터에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개성 풍덕군의 경천사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가토 키요마사가 그 탑들을 일본에 가져오고 싶었다라는 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 말이 다나카 그 장관, 다나카 국내 대신한테 들어갔는데 그래서 다나카가 그중 하나를 일본에 옮겨오면 정말 이거는 일본에 비할 바 없는 귀중품이 될 거라고 여겼다라는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게 일본 신문 기사라고 하셨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 임진왜란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300년도 더 전에 이 기토 기요마사가 이제 일본 무장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경천사랑 원각사 탑을 뭔가 이렇게 눈독을 먼저 들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맞다 그러면 일본인들이 뭐 가토 키요마사를 포함해 갖고 장장 300년 이상 네. 경천사 탑과 원각사 탑에 욕심을 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일본인들은 일단 탑이 10층 이상이니까 부피도 크고 무겁고 이럴 텐데 또 옮기려고 해도 번거로울 텐데요. 이런 조선의 탑이라든지 또 불상이라든지 이런 문화재들을 왜 이렇게 탐했을까요? 그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본인들이 사실은 제일 그 좋아했던 그런 한국 문화재 고려작이었거든요. 예. 사실 그 당시에 1900년대 조선을 방문했던 그런 일본인들 식자층의 손에 보면 돌아와서 이제 귀국하면 그 손에 보면은 고려인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자기가 들려 있었다는 건데 그러나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더 이제 이 귀족들 같은 경우는 정원을 꾸미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네. 그래서 조선의 그 폐사지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었던 그런 탑 불상 이런 거에 이제 군침을 흘린 거죠. 네, 맞아요. 저희가 한번 방송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조선 총독부가 오죽하면 이 개인 간의 속조물 거래를 금한다, 뭐 이런 발표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1911년에 그 문건을 하나 이렇게 내려보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조선 각지의 석조물들은 일반 백성의 사유물이 아니다. 그걸 사적으로 팔거나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일종의 문서를 내려보내거든요. 네,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절이 문을 닫으면 절터에 남아 있는 이제 석조물 이런 것들은 이제 나라의 재산으로 기속된다 이런 명분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조선의 법도라는 거죠. 근데 네. 이 문건은 사실 법령이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뭐 그냥 유출할 수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조선 총독부가 그냥 말만 그렇게 해놓고 또 방임한 경우도 있고 뭐 그랬다 그럽니다. 이 다나카라는 이 국내 대신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문화재를 욕심을 이제 좀 냈겠네요. 호시탐탐 늘었겠죠. 근데 이제 사실 그 기회가 온 거죠. 1901년에 그 다나카한테 이제 기회가 온 건데 순종 황제의 결혼 때 가례라 그러죠. 결혼 때 이 국내 대신이잖아요. 다나카가. 그래서 일본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조선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했었던 상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경천사 탑을 내가 한번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게 1907년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하필 경천사 10층 서탑이었을까요? 원각서탑은 사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그죠? 그거 다 뜯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폭거죠, 폭거.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좀 이렇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그런 경천사탑을 노린 거죠. 그래서 그 한국에 와가지고 고종 황제를 만나서 양국의 우위를 위해서 이 경천사탑을 기증해달라 간청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럼 고종 황제가 이제 허락을 했나요? 뭐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나카는 그 고종 황제가 이런 일본 정부의 뜻을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이 경천사탑을 기증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터무니없는 얘기가요. 그 후에 그 일본 신문에서도 다나카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기사를 쓰냐면 그 경천사탑을 다나카 대신에게 한국 황제가 조선 황제가 기증을 했는지 혹은 억지로 그 기증을 한 건지 억지로 일본 황제 기증을 한 건지 의문스럽다. 이게 만약에 진짜로 그 친교를 위한 기념물로 한국 황제가 일본 황실한테 기증을 했다면 상당한 예절의 격식을 거쳐야 했다는 거 아니냐. 기증문서 하나도 없고 공식 사절도 한 명도 없고 뭐 그것도 없으면서 서울에 있는 고물상, 골동품상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본으로 이제 뭐 보내졌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그 일본 신문 중에 하나가 보도를 합니다. 네, 진짜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 대한매일신보에도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 고종 황제가 허락을 했다면 일본인들이 이렇게 주민들을 좀 이협해가면서 탑을 뭐 무단으로 해체하고 반출하고 막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빨간 거짓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궁금한 것은 이 다나카라는 장관이 이 탑을 도대체 어떻게 헐어서 실어갔을까? 이게 물리적으로 실제로 좀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고물상을 하고 있는 일본인을 통해 뭐 이랬다는 건데 그 다나카가 서울에서 골동품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곤도 사고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그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그 신빙성 있는 기록 중에 하나를 보면 1907년 2월 4일이었다는 건데요. 그 대한매일신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미 그 3, 4일 전부터 이렇게 출몰을 했다는 거죠. 무기를 든 일본인들이 뭐 100명 이상 뭐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 100명인지 몇 명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기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탑 주변으로 몰려오고 천막을 치고 볏짚을 실어다 놓고 뭐 장목을 뭐 실어다 놓고 이래갖고 탑을 마구 헐었던 것이 이제 적발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했으면 되게 사람들 눈에 많이 띄었을 것 같은데 본 사람들은 없었나요? 지금 뭐 있죠. 그래서 이 주민들이 뭐 나서서 막았는데 그럼 결국 소문이 나니까 이제 풍덕 군수도 나타나서 누가 허락했냐 안 된다라고 막 하니까 일본인 그 일당이 고종 황제가 허락한 일이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쳤다는 거죠. 이렇게 현장에서 반발이 있었는데도 실어 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기다리라고 막 하는데도 아까 곤도라 그랬잖아요. 곤도가 지휘하고 막 그랬던 일본인 인부 이런 사람들이 다짜고짜 총칼을 막 휘두르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헐어갔다는 건데 달구지에 막 실어갔다는 거죠. 이게 보면 그 조금 기다리라는 사이에 하룻밤 낮으로 그냥 탑을 헐어갔다는 건데 대한매일신보를 보면은 그날의 참상을 이렇게 전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뭐냐면 일본인들이 새벽에 몰래 남아있던 탑재석을 달구지 수십 대에 싣고 급하게 떠났다. 주민 20여 명이 일제히 달려들어 막으려 했지만 일본인 4, 50명이 총검을 들고 시위하면서 달구지를 좌우해서 호송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라는 기사들이 이제 대한매일신보에 계속 몇 명이 막았니 이런 거는 이제 숫자가 계속 좀 바뀌긴 하는데 3월 7일, 3월 12일,
3월 21일 뭐 이래가지고 쭉 기사가 나오거든요. 아, 네. 네, 진짜 황당한 일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백주대단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무인이고 인간 말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국의 장관이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네. 풍덕군수가 그 망연자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구지 바퀴 자국을 따라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미 그 개성에 기차 정거장까지 나 있었다는 거죠. 바퀴 자국이. 그러면서 그 포장된 덩어리를 보니까 국내성으로 보내는 물건이라는 표지에 딱 붙어 있었다는 거죠. 아, 네. 풍덕군수가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길길이 뛰었는데 거기 뭐 관리들이 총칼로 협박하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기차는 이미 따라간 거 아니냐. 책임을 따진 데 무슨 소용이냐 이래갖고 그런 말만 되풀이했다는 거죠. 네. 일본인 고문 뭐 이런 뭐 통역관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 진짜 이게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네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 이제 그 큰 13m나 되는 그 탑을 도둑 맞은 건데 부재로 따지면 뭐 한 140여 점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후폭풍이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한매일신보가 이제 끈질기게 비판 기사를 쓰는데 대단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내용이 그거예요. 다나카 자작은 우리 국민을 만만하게 본 것이다. 한국 인민이 그런 만행과 모욕에 능히 항거할 것이다라고 뭐 쓰고 그다음에 고종 황제의 허락을 얻었다는 건 다 꾸며낸 말이다. 황제가 600년 된 고적을 가져가라고 허락했을 리도 없고 설령 주었다 하더라도 본심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말이 있고 빨리 그 탑을 되돌려보내서 잘못을 사죄하라. 그리고 보상하라. 뭐 상당한 가치의 물품으로 보상하라. 그리고 이거는 일본으로서는 정말 역사에 무한한 수치가 될 것이다. 일본 당국자는 반성하라. 뭐 이런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그 준엄한 뭐 논설이나 사설이나 이런 걸 해갖고 정말 비판 기사를 쓴 거죠. 네, 대한매일신보 그렇게 비판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는데 일본 신문도 다나카의 이 행동이 너무했다. 뭐 이러면서 좀 비판적이었다면서요. 뭐 몇몇 신문들은 이제 그 다나카 변명을 이제 곧이곧대로 들었는데 대부분은 또 비판적이었다는 거죠. 거기 후쿠오카에 뭐 이륙신문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게 탑을 가져온 절차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다나카 대신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나라 황실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 기사를 쓰고 일제 통감부가 발행한 영자지가 있거든요. 서울 프레스라고. 그 신문조차도 대한매일신보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다나카를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대한매일신보가 이랬다고 이제 자랑 비슷하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서울 프레스가 정말로 경쟁지인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를 받아 쓴 것은 정말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그 경천사 약탈과 관련된 그 서울 프레스 기자의 비탄, 그다음에 그 논조는 잠옷 솔직했다라고 이제 재인용을 하면서 보도를 합니다. 네, 경쟁지의 기사를 받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요즘도 그걸 잘 받아 쓰지 않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얘기가 되면 받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야지 어쨌든 후속기사를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다나카는 이 변명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곤도한테 아까 얘기했던 그 이 골동분사 그 책임을 들면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 발뺌을 했다 이런 기사도 실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마지막에 인용했던 그 서울 프레스 기사의 결론을 보면은 참 굉장히 쓴웃음을 짓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서울 프레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토 히로부미 후작이 한국에 있었던들 이런 일은 이런 못된 짓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 이 비평 기사를 냅니다. 그 비평은 이토 히로부미가 다나카 장관보다는 낫다 뭐 이런 평가인가요? 그럼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 프레스 논조는 그래도 이토라 그러면 저런 다나카 같이 저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약탈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보면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그 한 1000점 넘는 고려 청달의 일본으로 뭐 운반하고 뭐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50보 100보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근데 이 다나카의 이 문화재 약탈 사건이 또 파문이 또 해외로까지 퍼졌다면서요. 그 일본 신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면은 약탈 사건이 외신에도 보도됐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떠들썩했다. 그 당시에 그 미국에 가 있던 구로다 이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로다가 미국에 체류 중이었는데 기자들이 그 자초지종을 물으러 몰려갔다. 그런데 이제 구로끼는 신문 기자의 접근을 일절 불허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네, 뭔가 국제적으로 진짜 파문이 커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신문에서는 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경천사 탑이 일본에 왔다는데 아무도 그 실물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건너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냐라는 비판 기사를 쓰는 거죠. 사실 지금 생각해봐도 한 나라의 장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애교 사절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문화재를 뭐 그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약탈을 해왔는데 이게 이런 사실이 보도가 됐다고 딱 했을 때 이거 맞는 거야? 뭐 이런 해토픽?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황당해. 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아마 그 아침 뉴스에 보면은 참 믿거나 말거나 식의 해토픽 같은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국제 문제로 이제 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면은 또 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영국인 어니스트 아까 얘기했던 베셀 있고 또 호모 헐버트라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이 컸죠. 이 베셀이라는 인물은 배설이라는 이름으로 또 알려져 있고 말씀하신 헐버트도 한국을 좀 사랑한 외국인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베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매일 신보, 그다음에 이제 영자지인 코리아 데일리 뉴스 발행인을 이제 겸하고 있었는데, 이 베셀 같은 경우는 이 석탑 약탈의 부당성을 아까 얘기했던 최초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6월까지 또 연속 보도를 해서 이제 여론을 주도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헐버트 같은 경우는 코리아 리뷰라 그래갖고 월간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자기가 불법 반출 소식 듣자마자 이제 그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이 목격자들의 증언, 그다음에 현장 사진 이런 걸 확보를 해서 그 막 약탈 사건을 폭로하고 막 그랬다 그럽니다. 네. 이게 언론인의 시각으로 봐도 그렇고 외국인의 시각으로 봐도 그렇고 진짜 뭐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헐버트도 굉장히 기가 막혔는지 그 해외에 굉장히 그 기고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일본의 영자지 그 저펜 크로니컬에서 폭로 기사를 막 싣고 그랬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일본의 저펜 메일, 그다음에 뭐 미국의 뭐 뉴욕 포스트 이런 데도 기고문을 막 싣고 그러면서 이제 저펜 메일이 사실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 기사를 냈대요. 우리가 뭐 불법 약탈한 게 아니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반박 기사를 내니까 헐버트가 이제 현장 사진을 딱 보여주고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저펜 메일 측을 굴복을 시켰다는 거고, 특별히 이제 헐버트는 그 당시에 그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라 그랬잖아요. 그 황제 밀사로 파견되거든요. 거기에 그 현지 신문, 프랑스 신문이라는 건데요. 꾸리에 드라 코페랑스, 콩페랑스? 이게 프랑스 말이라 제가 발음이 잘 안 나요. 어렵네요. 콩페랑스라 그러는데, 이 경천사 10층 석탑 사건은 일본이 조선의 문화를 파괴한 것이다라는 비판 기사를 기고를 했다 그러죠. 네. 이 헐버트가 대단한 게 되게 팩트를 잘 모아가지고 팩트로 바로 또 반박하고 그랬네요. 근데 이런 흐름을 보니까 이 다나카 이 국내 드시는 국제적인 약탈꾼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국제적으로 완전 망신살을 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버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한일 병합이 일어나잖아요. 1910년에. 그러니까 3년을 더 버틴 거죠. 근데 초대 총독이 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구죠? 데라우치 마사다케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라우치가 그 이제 비판 여론에 가세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데라우치도 사실은 이제 뭐 다나카랑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예를 들면 초록은 동색일 것 같은데요. 뭐 일본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데라우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나카가 실어간 석탑은 빨리 원위치로 돌려보내라. 그거는 불법 반출이었다라고 하면서 다나카를 궁지에 몰아넣는 거죠. 데라우치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데라우치가 이 몇 개의 그 이 문화재를 빨리 일본에 있던 걸 빨리 돌려보내라고 막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데라우치가 한국인한테는 좀 가상한 일을 좀 많이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강격히 할 필요는 그렇게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렇게 강격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만 데라우치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무단 통치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는 게 데라우치 생각 뻔한 거죠. 일제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영영 남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문화재가 일본에 있든 조선에 있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같은 일본 땅이니까. 네? 이 일본인의 시각에서 같은 나라가 됐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라우치는 조선 총독이잖아요. 조선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경천사 탑 같은 거는 원래의 자리 그 조선으로 돌아오는 게 좋죠. 왜냐하면 자기가 통치하는 식민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식민지 백성들을 생각을 하더라도 원활한 식민 통치를 위해서는 이게 좀 여론을 무마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빨리 돌아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데라우치의 속내가 어쨌든 그 돌려보내라고 압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다나카 장관 그 입장에서는 엄청 깝깝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나카 역시 본국의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만한 인물은 아니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데라우치가 1915년에 일본 본국의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베 총리가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일본으로 가니까 다나카 입장에서는 좀 입지가 좀 약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2대 총독으로 누가 오냐면 하세가와 요시미치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에 오거든요. 그 사람도 끈질기게 반환을 촉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도 조선 총독이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세가가 그 조선 총독부 항무국 소속이었던 오다 쇼구라는 자한테 이게 왜 경천사 탑이 조선으로 반환돼야 하는지를 당신이 한번 논리적으로 조사하고 설명을 해봐라 라는 명을 내려요. 그래요? 그런 네. 명령을 받은 이 오다라는 인물은 이 반환의 논리를 좀 만들었나요? 그렇습니다. 그 하세가 총독한테 그 올린 보고서가 이런 내용이죠. 경천사 탑은 1907년에 국내 대신 다나카 백작으로 또 올라갔대요. 그 일본 본토로 옮겨서 무리를 일으켰다. 그 바람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현재 장소인 다나카 집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 다나카라는 사람은 어떤 수속도 없이 거침없이 그 경천사 탑을 운반해 갔다. 그래서 어떤 구실로도 다나카의 사유물이 될 수 없는 탑이다. 조선의 관습에 따르면 절이 문을 닫으면 폐사하면 절에 부속된 탑은 나라의 소유로 귀속이 된다. 따라서 경천사 탑은 국유재산으로 총독부 소관에 속한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 오다라는 인물의 조사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아까 네. 이 다나카가 이 본인의 변명으로 고종 황제가 뭐 일본 왕실을 위해서 선물한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의 자기 변명 같은 걸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말 자체가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게 이제 보고서에 다 드러나네요. 그렇죠. 이제 오다 조사 보고서라는 게 일본 사람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경천사 10층 석탑이 1918년 아까 이렇게 반환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18년 11월 15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그 11년 몇 개월이에요. 9개월 넘었죠. 네. 그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해체돼서 포장된 바로 그 상태로 이제 그대로 반환이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포장도 뜯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제적으로 막 이게 여론이 막 골치 아프니까 아마 뜯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서울에 도착한 어떻게든 포장을 풀어보니까 정말로 경악을 했다는 거죠.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기술로는 도저히 복원할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 40여 년 이상을 그 경복궁 회랑에 방치를 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이게 복원하거나 이럴 정말 답이 좀 없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42년이 지났네요. 1960년에 한번 복원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이게 또 막 망가지고 그러니까 2005년에 다시 한번 또 복원을 해갖고 지금은 용산 중앙박물관에 그 실내에 있습니다. 네, 이게 경천사 탑이 대리석 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관리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이제 복원했다는 건데 대리석이라는 게 사실 좀 무르잖아요. 그래서 조각하기는 굉장히 쉽은데 이게 또 풍화작용에 약합니다. 그리고 산성비에 또 취약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뭐냐면 비둘기 우리가 뭐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비둘기 똥 이런 거가 막 그래서 지금 저희 원각사 탑도 이 보호각이라는 유리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둘기 똥 맞을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삭습니다. 그래서 탑이 그래서 이 훼손시킬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실내에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실내라는 게 좀 마뜩치 않은 거죠. 탑이라는 게 왜 실내에 있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지금까지 계속 경천사 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팔자라는 표현은 뭐 사람한테 쓰는 것 같기도 하지만 팔자가 참 기구한 탑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 땅에 세워지긴 했지만 이게 고려를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원나라를 위한 거고 또 이제 뭐 그러면서도 또 그 속에 또 보면은 이 궁녀로 끌려갔다가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 된 기왕후의 사연도 조금 녹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일본 정부의 장관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이게 뭐 또 약탈을 해가고 그래서 또 10년 동안 그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로 막 방치돼 있었고 그 다음에 반환이 됐는데 또 이렇게 또 세월이 흐르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40여 년 동안 또 방치됐다가 복원되고 또 재복원되고 그래서 뭐 개성에 있다가 도쿄로 갔다가 서울로 왔다가 다시 대전에 가갖고 이제 뭐
복원됐다가 다시 서울로 왔는데 지금은 네. 이게 또 국립중앙박물관 중앙홀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의 역사, 그 아주 그 참 피곤한 역사를 보여주는 그 산 증인이 네.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박물관 가서 그렇게 한번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뭐 역사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네. 더듬을 수 있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